오늘 판례 강의는 가을 판례 위주입니다. 9월, 10월, 11월 가을 판례 위주로 강의하고 그 전거는 앞에서 강의한 게 있으니까 추가해서 보시고 자 판례 1번 도로법과 공유재산법과 관련해서 도로법이 특별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유재산법은 일반법이니까 도로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도로법, 공유재산법, 어떤 게 특별법? 도로법. 2번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구법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 구법의 부칙의 효력이 유지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는 두 가지를 들었죠. 하나는 경과 규정이 있을 때, 경과 규정을 통해서 구법의 부칙의 효력을 유지한다라는 경과 규정이 있을 때, 또 하나는 특별한 또 예적 사유로겠죠. 하나 더 들었죠. 그래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구법의 부칙이 있고 전부 개정됐을 때 대법원은 둘이죠. A 또는 B죠. 경과 규정이 있거나 법적 공백 예방이라든지 등등을 이유로 하나 더 들었죠. 헌법재판소는 A 안에죠. 한에서만 구법의 부칙이 효력이 유지된다. 그래서 대법원 헌재가 입장차가 있어왔죠. 하나 지금 더 나온 거였죠. 지금 옛날에는 조세관면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축법 사건도 여전히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헌재가 지금 정명 충돌하고 있죠. 그럼 또 헌재 판례 또 나와요. 이런 판례 이제 헌재 판례가 좀 몇 년 지나면 또 나온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조세관면법은 헌법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이 또 헌재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전부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 법의 효력의 존속 여부는 누구만 결정한다? 입법자죠. 입법자가 신법을 통해서 경과 규정을 둬야만 국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거지, 법의 효력의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지 법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헌재 입장이죠.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 더 들었죠. 자, 줄천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특별한 사정, 즉 국법의 부칙의 효력이 유지되는 특별한 사정이죠. 두 가지 들어있죠. 하나는 경과 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 더 두 번째 게 이제 특징이죠. B,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과 규정에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한다고 봐야 할 예적 사정이 있는 경우. 예적 사정을 뭐라고 했냐면 아래 가면 줄쳐진 내용, 법률상의 공백의 발생이죠. 법률상의 공백의 발생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B죠, 그렇죠. 예적 사정이죠. 옛날 조세관문법에서는 납세자 간의 형평, 그걸 사례로 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도로죠. 그러니까 이제 구법에 따라 이제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신법에서는 이 구법의 부칙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도로가 아니죠. 도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가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건축한다라면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도로였는데 이제 건물이 올라서 그러면 사람이 통행을 못한다겠죠. 그래서 법률적인 공백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 이러기 때문에 구법의 부칙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대법원. 그래서 입법자가 완벽하면 이럴 필요가 없겠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오를 거야. 분명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인데 법에 근거 없다고 해서 건물이 올라서면 기존 사람들이 통행했던 도로가 없어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입법자가 실수한 거지. 그러면 경과 규정을 둬 가지고 원래 적정하게 구법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못한 거예요, 입법자가.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구법의 부칙을 존속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헌재는 그거 안 된다 그렇죠. 그렇지 말고 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하자. 헌재는 B가 없다라면 저 법에 대해서 차라리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게 낫다. 그리고 입법자한테 법을 개정하도록 하라. 입법자가 그냥 법을 개정해서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 헌재의 해결 방식이죠.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입법자가 입법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겠죠. 또 이번 년 같은 선거도 있고 말이야, 그렇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론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적인 타당성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법학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아니 법의 효력은 헌재가 말했듯이 뭐예요? 국회 결정하는 거지. 대법원이 결정할 수 없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구법이 전부 개정되면 구법은 실효되는 것이고 실효된 법조항의 효력 유지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현재 판례죠. 야, 네가 입법자냐 이 말이죠, 그렇죠? 네가 입법자냐? 그 법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은 오로지 입법자만 결정할 문제지, 사법부 니네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 쟁점이 또 발생한 거예요. 한 번 더 사건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이번에 사건이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중요한 판례죠. 세 번째도 그렇죠. 사건 내용이 뭐냐면 줄쳐진 내용 봐봐 중간에요. 국정원 전산 사식 분야 직원으로서 45세까지 근무한다, 그리고 퇴직한다라는 국정원 내부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규칙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전산 사식 분야 직원이 여성이래요. 대부분 아마 입력하는 사람인가 봐요. 오드 쳐가지고 입력하는 이런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성별 차별로 본 거예요. 그러면 여성을 45세에 퇴직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건 남성과의 차별 문제고,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내부 규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무효다. 그래서 아래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 것이다. 국정원 내부 규정들은. 그 때문에 내부 규정에 근거한 퇴직 조치. 이거 이 법안이냐, 그렇죠? 이 법안이냐? 예, 법률이 위반되니까 내부 규정 효력이 없죠. 무효죠. 그럼 여기에 근거한 45살이 됐다 그래서 퇴직 조치 시키는 것은 당연히 이 법이다. 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근데 원심 법원은 그걸 적법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꾸 2심 법원에서 대법원 그 판결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해요, 그렇죠? 지금 원심은 이걸 적법이라 봐요. 판례를 읽어보면 이게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러면 물론 이제 대법원 가서 교정은 되긴 되지만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1심에서 끝날 얘기죠,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올 일도 아니야, 그렇죠? 뻔할 뻔짜네요. 남녀 차별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 위법이지, 무효지. 여기에 근거한 처분이면 적법이 될 수 있나? 안 되죠. 이거는 1심에서 끊어줘야 할 얘기지.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2심에서도 이상한 판결을 했던 거예요. 황당하죠, 그렇죠? 좀 황당하다, 그렇죠? 하여간 자, 정년 관련돼서 헌법 배울 때 위헌인 게 없었죠. 행정법 배울 때도 위헌인 게 없었는데 진짜 위헌인 게 하나 나오죠. 45세. 45세. 옛날에 저 전화 교환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5살 차이 났던 거. 전화 교환서 옛날 53세였나? 그거 있었죠. 그걸 대법원이 적법이라겠죠. 제가 기문강의 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옛날 구닥다리 판례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옛날 잘못된 판례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이제 판례가 교정이 되죠. 기억하시고, 어렵지는 않지만 중요 판례죠. 뭐 어려운 판례는 아니지만 중요한 판례다. 자, 비례원칙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된다 라는 거고, 5번은 저 판례가 오락가락하다 다시 또 나왔어요. 핑퐁 게임 하다가 또 나왔어요. 서초구청장의 도로 조명 허가죠. 도로 조명 허가. 그래서 서울시장한테 감사를 청구하죠. 지방자치법 16조에 따라. 그 다음에 주민소송을 17조에 따라 청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 유지되고 있죠. 도로 조명 허가는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
있다라고 봤습니다. 서초역에 있는 사랑여교 사건이죠. 서초역에 있는 사랑여교가 그 지하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서 그 지하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죠. 대부분 판례다. 그렇죠.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전 판례는 또 매우 중요하죠. 이 전 판례가 오히려 이 판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전 판례 매우 중요한 얘기가 많았단 말이죠. 제가 9월인가 8월에 강의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때 자료도 다 있고 문제화 다 돼 있어요. 그 판례랑 연속해서 읽어주시고. 근데 이 판례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제일 마지막 51번 판례를 보면은 51번이라고 써져 있는 20페이지 51번에 보면은 이게 행정소송법 20조가 준용되느냐 적용되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민소송에 행정소송법 20조 91년이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왜? 이 주민소송에는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16조에 따라 감사 청구는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2년 내 감사를 청구해야 되고 감사는 며칠 이내 종료해야 돼요? 60일 이내 종료해야 되고 근데 감사 결과가 통보를 받은 때부터는 90일 이내 주민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게 적용되는 거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20주 이하 1년이 아니라 주민소송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 거예요? 감사 청구는 2년 감사 결과는 60일 이내 종료돼야 되고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소송을 어디에? 아니요. 행정법원에 아까 했는데 또 틀려. 행정법원에 소를 지게야 돼요.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판례는 1심, 2심, 3심 거쳐서 주민소송 3심제죠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민소송 행정소송법 20조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겠죠? 날만 하겠죠? 좀 관심을 끄는 내용들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 학교와 조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다. 공법. 한국으로 가야죠. 그 다음 7번 자, 화물자동기 유가 보정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했죠. 그럼 이걸 환수해야겠죠. 보정 수급액을 환수를 받을 권리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여기는 지방재정법이네. 지방재정법하고 국가재정법 똑같아요. 5년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반환 명령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왜? 소멸돼서. 자, 그래서 부정수급을 반환받을 권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됐죠? 8번 건축신고와 관련돼서 판례가 하나 더 나왔죠. 지금 중요한 판례가 더 나왔습니다. 법령의 명시적인 제한에는 배치되지 않지만 건축을 허용하지 않을 만약에 중대한 공익성이 필요가 있다라면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법령의 명식 제한에 배치는 안 되더라도 공익적인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라는 판례죠. 가로치고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의 통행을 막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성이 필요. 아까 그 도로 사건이. 아까 구법의 부칙이 효력 유지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이때 왜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이냐와 관련돼서 뭐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통행이 불가능해. 그럴 거 아니? 기존에 도로였는데 이제는 신고가 수리돼서 건축이 돼. 그러면 통행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민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를 고려해서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 복지시설 우리가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래서 실적 요건도 심사를 했죠. 옛날 판례.
자, 이번에는 노인복지시설의 폐지죠. 폐지. 설치가 아니라 이제는 폐지.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폐지 신고도 수리를 요한다. 폐지 신고도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폐업 신고, 폐지 신고 수리를 요한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쟁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폐업 신고, 폐지 신고 관련해서 수리는 했으나 수령이 자체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 없이 신고서 위조가 있었다라면 수리는 무효다. 수리는 무효다. 신고서 위조가 있었나 봐요. 신고서 위조가 있었다. 신고서를 위조했다라면 당연히 수리는 무효다. 수리는 무효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폐업 신고, 폐지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두 번째, 신고서 위조가 있었다라면 수리는 무효다. 수리는 무효다. 열 번째, 대규모 점포 개설 신고, 개설 등록 및 시장 관리자의 지정은 실증 요건을 심사하는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대규모 점포 이마트 같은 거 개설 등록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다음 실증 요건을 심사한다는 것도 체크하시고, 기존 판례랑 추가 잘 하셔야 돼. 실증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있죠? 그 판례들에 다 추가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증 요건을 심리한다. 뭐 대규모 점포 등록 수리를 요하고 뭐한다? 실증 요건을 심리한다라는 거죠. 11번째는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종전 체육 시설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업 실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죠. 거의 폐업 상태죠. 거의. 이게 뭐 헬스장이면 헬스장이다. 근데 가보니까 뭐 사람도 없고 말이야, 기자재도 다 없고 말이야, 그렇죠? 거의 뭐 폐업 상태에 유사할 정도로 체육 시설의 이제 운영이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고 있는 경우 그 시설은 더는 체육 필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헬스장 같은 경우 이제 A 업체한테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해요. 1년치 회원제. 그럼 B 업체한테 양도가 돼. 그러면 회원 관계가 그 승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런 판례도 있어요, 사실상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C가 샀는데 B가 3년간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다겠죠. 3년간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러닝머신 하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럼 뭐죠? 실제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C가 샀어요. C가 그때 회원이 있었을 거 아니죠? 회원이 그때 그 회원을 인수해야 되는지 승계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실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의 영업에 실질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C가 이를 양수했단 말이죠. 이를 양수했다라면 기존의 회원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래서 네 번째 줄 체육시설 설치 이용하면 27조 2항의 체육 필수시설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뭐가 없을 때? 영업 실질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럼 이제 체육 필수 시설의 경우는 이제 회원 관계가 승계된다는 거죠. 근데 체육 필수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밑에 줄.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 C가 매수했죠? C가 매수했단 말이죠. 기존 체육 시설 업체 회원에 관한 권리물을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의 폐업 상태예요. 거의 그렇지? 이 정도면 그 폐업 상태에 있는 것을 자리만 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 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2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는 처벌한다. 근데 허가를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죠. 허가를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A가 허가를 받았는데 B가 이를 양수했어. A가 허가를 받았어요. B가 이를 양수했어요. 그럼 B도 처벌해야 되는 거냐? B를. B가 문제인 거예요. 허가를 받은 자는 A고 허가를 양수받은 B를 처벌할 수가 있느냐? 처벌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이 법조항은 B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쳐진 내용 폐기물 처리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된 자만을 가리키는 의미지. 처벌 대상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 처리업을 양수하여 권리물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걸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일 밑에 두 번째, 이미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을 양수하여 권리물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한 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폐기물 관리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지금 처벌한다는 의미지. 이미 허가받은 사업을 양수받아서 신고하는 사람의 경우 처벌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째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지역 여건에 맞게끔 주민의 권리무상을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포괄 임하는 경우도 조례 임할 때는 포괄적 임도 허용되죠. 조례 임할 때는 포괄적 임도 허용되죠. 그 얘기죠. 그렇다 할지라도 조례적인 가능하다라는 거죠. 14번째 포괄임금 정책 위반 문제인데 국제 결혼 중개업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중개해주는 이제 그 역할하는 분들 있잖아요. 결혼 정보 주식회사 뭐 그런 쪽에 대한 얘기인데, 중간 아래쪽에 이제 줄쳐진 내용 봐보세요. 법률에서 뭘 의미했냐면 이걸 의미했어요. 신상 정보 제공 시기. 신상 정보를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누군지. 상대방의 나이가 몇 살이고 뭐죠?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신상 정보. 신상 정보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기 전에. 근데 이 시기를 대통령이 영어로 정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포괄적 임이냐? 그렇지 않다겠죠. 왜? 신상 정보의 제공 시기는 적어도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뭐 그러겠죠. 그 전에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뭐 그날에 가가지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괄임금조치 위반되지 않는다. 15번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판례죠. 그래서 법에서 형식과 방식을 정했다라면, 예를 들면 불용으로 정한다 라고 했다라면 반드시 불용으로 정해야 되고 고시로 정하면 안 되죠. 고시로 정하면 대적 효력을 가질 수 없죠. 그런데 방식을 정하지 않고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기관의 장액에 위임한단 말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불용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장관이 정한다라고 했다라면 불용으로 정해도 되지만 행정규칙은 고시로 정해도 상해법률과 결합하여 대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이 된다. 라는 내용이 15번입니다. 15번. 키워드가 뭐예요? 위에 두 번째 줄 제목에서 절차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절차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키워드 잘 보시고 바로 때리는 거예요. 절차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인지 불용으로 정해라, 시행규칙을 정해라, 이랬는지 잘 비교하세요. 절차 방법을 특정하지 않으면 고시로 정해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특정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불용으로 정한다라고 했을 때 고시가 대적 효력을 가진다? 못 가진다. 두 가지 사건이 비교해서 나오니까 잘 키워드 보고 때리셔야 돼요. 특정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보시고 때리셔야 돼. 16번.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당연하죠, 그렇죠? 임의 범위 내에서만 상위 법률과 결합하여 대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 뿐이지 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상위 법률과 결합할 수 없죠. 그럼 대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17번. 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위에서 두 번째 제목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고시는 당연히 법규명령을 갖죠. 임을 받았죠? 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죠? 그럼 상위 법률과 결합하여 대적 효력을 가지게 되죠. 고시가. 18번. 그렇죠. 행정 규칙은 대적 효력이 없죠. 그 다음에 행정의 내용이 상위 법령 위반되면 당연무효다. 그래서 내부적 효력도 없다. 상위 법령이 반한다. 내부적 효력도 없고, 여기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 무효가 되죠, 그렇죠? 이겁니다. 기억하시고. 이게 아까 그거예요. 국정원 사건이야. 국정원 사건. 국정원 아까 45제 사건이 있어요. 45세를 정년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한 퇴직조치 위법이죠.
퇴역시 이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째. 그 상급기관의 지시는 내부적 효력만 있을 뿐 대외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랐다고 해서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한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유승준 사건이죠. 유승준 사건에서 입국 금지 결정, 입국 금지 결정이죠. 누구의? 법무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이죠. 입국 금지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법이 아니죠. 상급자, 하급자에 대한 지시에 불과한 것이지 일반 추상적인 법이 아니다. 따라 여기에 따라 입국 사증을 발급을 거부했어요. 입국 사증 발급을 거부했죠. 비자 발급을 거부했어요. 입국 사증 발급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게 적법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적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해서 이때 적법이 될 수는 없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 규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입국 금지 결정이. 입국 금지 결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 규범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에 따라 재판해야 돼요? 제일 밑에 줄.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뭐에 따라야 돼요? 헌법과 법률, 대외적 효력은 법률 규정, 그 다음에 일반 원칙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재판해라 라고 파기시킨 것도 이것도 파기시킨 거예요. 이것도 이제 원심에서 잘못 재판한 거죠. 고등법원에서 입국 금지 결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사증 발급 거부가 따라서 적법하다. 이런 판결을 원심법원, 2심법원에 내놨는데 대법원에서 혼났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야, 이 법도 아닌데 그죠? 근데 그 국정원 사건도 똑같아요. 국정원 정년 사건도 똑같은 이유로 파기환송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실수를 엄청 많이 하겠죠. 법관들도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말할 것도 없다. 그렇죠. 20번에 1번은 기존에 이미 다 다뤄졌던 내용이 반복된 거예요. 제적 행정처분 기준이 불행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뭐다?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원과 국민을 기속하지 못하죠. 그래서 상위 법령 가지고 재판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그러나 불행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면 제적 처분의 기준이 부합된다에 곧바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존중하겠다.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을 섣불리 재량권 일탈내목으로 판단하진 않겠다. 섣불리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 말이죠. 신중하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21번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재량에 속한다. 재량에 속한다. 재량에 속하죠. 그 다음에 22번 잘 생각해 봐야 돼. 22번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20번 조심하셔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22번에 첫 번째 나오는 문장에서 공익과 신뢰를 비거 형량한다는 것은 직권 취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해서 이걸 직권 취소할 때 사회 은폐행위가 아니란 공익과 신뢰 보호를 비거 형량해서 이때는 직권 취소할 수 있고 이때는 직권 취소할 수 없죠. 이거는 직권 취소에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쟁송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겠죠. 잘 보세요. 이게 아니다. 26번 발레다. 26번부터 오겠습니다. 말한 김에 26번. 아닌데 27번. 처분증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27번 처분증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처리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어디에? 동그라미 쟁송 취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직권 취소에 적용된다는 거야. 이게 이 법리가 이 법리 알죠?
이건 뭐 헌재든 대법원이 엄청 많이 쓰는 기본 논리 구조란 말이죠. 그렇죠? 공익과 신뢰보호, 공익과 신뢰보호를 비교 형량에서 결정해야죠. 응? 그렇죠. 내가 직권치소. 근데 이 쟁송치소는 적용 안 된대. 쟁송치소에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 논리가. 처분층의 수익쟁점을 직권치소 처리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렇죠. 수익적 처분의 취소권 행사는 기독권의 침해를 정당할 만한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제3자 이익의 필요가 있을 때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 잘 체크해서 쟁송치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확히 아니구나. 신뢰보호가 정확하게 아니네. 응? 신뢰보호보다는 뭐지? 공익상의 필요, 제3자 이익 필요네. 제3자 이익 필요. 하나일 수 있다는 법리는 직권 취소에 적용되는 것일 뿐 쟁송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응? 이건 아니다. 신뢰보호는. 이건 법원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익과 제3자 이익 보호, 제3자 이익 보호는 이익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하나에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어디만 적용된다? 직권 취소에만 적용되고 쟁송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쟁송 취소는 이건데, 그지? 공익과 신뢰보호 맞는데.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과 신뢰 그렇죠? 비교 형량 하는데, 그렇죠? 자, 다시 앞장으로 오셔가지고 22번. 이건 당연하죠. 22번은 전혀 비교 형량을 하지 않았다. 전혀 비교 형량을 하지 않았다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그렇죠? 이거는 23번도 그렇죠. 가중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 그럼 일탈남용이죠. 이거야. 볼 것도 없고. 24번도 좀 약간 새로운 판례, 생경한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 24번 유사 판례는 있었지만 그죠? 상대방이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을 알거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이익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 그죠? 고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의 날을 설사 알았다 할지라도 송달효율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행정효율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효죠. 그 다음에 25번에 1번.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돼 행정성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된다. 근데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입국 금지 결정은 내부적인 전산망에 올라갔을 뿐이죠. 전산망에 올라갔을 뿐이지, 밖으로 표시된 적이 없단 말이죠. 밖으로 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처분성이 없다라고 한 거에 잘 체크하시고. 나오겠죠. 25번은 26번 이거는 기존 했던 내용과 뭐 똑같죠. 기속력 첫 번째 내용은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 재처분 의무를 얘기하고 기속력 원상 회복 의무 재처분 의무가 있다 얘기고 1번은 2번은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다. 그렇죠. 어디에는 행정행위는. 그래서 제소기간의 도가로 불가정이 발생한 행정처분을 할지라도 뭐는 발생하지 않아요? 기판력.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 즉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27번 아까 말한 거 조심하시고 제3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 인정되는 법리는 직권 취소 처리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 취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런 것들은 따로 기억을 해둬서 이게 용어 같은 걸 조심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28번 공동수급체를 4개사로 구성된 자원해수시가 부대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를 위탁할 민간 사업자로 선정했다.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자원해수 시설 관련돼 가지고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뭐 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겠죠? 협약상 의무 불이행이라든지 뭐 계약 위반 행위 있었죠. 그렇죠? 있었을 때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줄쳐있는 내용 봐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위탁 운영 비용 두 번째 문단
정산의무 존부는 민사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예? 왜? 사법상 계약이니까. 자원 해소시설, 부대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를 위탁할 민간 사업자 선정은 과 관련된 협약 체계는 뭐에 해당한다?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죠. 이때 위탁 운영 비용 정산의무 존부는 사법상 법률관계죠. 그건 무슨 소송이죠?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이죠. 당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도 나오죠. 그 다음 얘기는 사실 옛날 판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민사소송 사건의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했다 할지라도 제일 밑에 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운영 비용 정산의무 존부는 무슨 관계다? 사법상 법률관계다. 왜? 자원 해소시설 부대시설의 유지 운영 관련된 위탁 운영 협약은 뭐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소송으로 다투는 게 원칙이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으로 다투야 한다. 그렇죠. 근데 법원이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이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사건으로 진행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위법한 것은 아니다. 왜? 뭐 당사자주의가 적용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도 8조 2항에 보면은 민사소송법, 법원주의법,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대부분의 민사소송법이 준용이 된단 말이죠. 어디에는? 행정소송에는. 그래서 뭐 절차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비용 정산의무 존부 사법관계라는 걸 기억하세요. 계약의 성질이 뭐다? 사법상 계약이다. 세 가지 쟁점이겠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행정소송으로 다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고용노동부가 을이라는 회사에 청년취업 인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을회사에. 을회사가 다시 병회사에 니네 청년들 인턴으로 고용하면 이제 보조금 같은 건 지급해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병회사가 130만 원만 지급해놓고 150만 원 지급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부정수급을 한 거지. 부정수급을 하자 의뢰하는 회사가 야 부정수급한 것이 뭐 예를 들면 뭐 얼마다 뭐 15만 원씩 곱하기 뭐 6개월이면 90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반환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면 계약에 따른 것이냐에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근데 뭐로 봤어요?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한 의사표시는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고 이 계약을 뭐로 봤어요? 사법상 계약으로 봤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민사소송의 대상에 불과하다. 민사소송의 대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청년 인턴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니네가 청년 인턴 사용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물론이죠. 얘네들 또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거죠.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란 말이죠. 근데 얘랑 한 계약이 뭐다? 사법상 계약으로 본 거예요. 사법상 계약으로 봐가지고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또는 이제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원조성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이게 공원지역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공원. 그다음에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 나오죠. 여기 도시관리계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뭐 공원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결정돼 있단 말이죠. 여기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이 나와야 돼요. 1번. 그런데 이거 없이 공원은 안 돼 있는데 이것만 나왔다 이거야. 이 지역이 공원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에는 이 지역이 공원이 아니야. 근데 공원 도시계획만 떨렁 나왔어. 근데 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전제로 해서 여기가 공원 지역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도시관리계획상 이거 공원 지역이야만 공원 조성계획이 가능한데 공원 지역이 아닌데 공원 조성계획이 나왔다. 이게 무효다. 그렇죠? 라는 것이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공원 설치에 관련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공원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됐다라면 이는 무효다. 무효다. 31번 24조 행정절차 24조는 저 문서죠. 문서주의죠. 처분의 형식은 방식은 뭐다? 처분의 방식은 문서죠. 그래서 시흥 소방수당 사건 기억나죠? 그래서 시정보안 명령을 냈는데 구두로 했죠. 뭐였죠? 무효로 봤죠. 그 사건과 같다. 그렇죠. 이것도 무효죠. 그렇죠. 무효다. 구두로 한 처분은 무효다라는 거죠. 32번 외국인 출입국 사항이라도 행정조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3조 2항의 마지막 고에 가보면 쭉 나열되는 것 중에 하나죠. 출입국 사항이.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죠.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게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 또 하나 뭐죠? 이에 준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지 출입국 관련된 사항이라 해서 당연히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도 똑같잖아. 그거로 많이 나왔죠. 이제까지 기출이든 이제 그 판례가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바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죠. 하나, 행정절차를 거치는 게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 또 하나, 이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죠. 똑같아. 이것도 같은 조항에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같은 논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출입국 관련된 사항이라 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배제된다. 결국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승준 사건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려면 뭐 해야 돼? 사전 통지해줘야 돼? 아니죠. 거부니까. 근데 문서 형식으로 해야 돼? 그건 맞다겠죠. 그 문서 형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는 요구되지는 않지만 왜? 거부니까. 거부는 신청한 처분으로 보는 거죠. 뭐가 아니라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이 침입적 처분을 보는 게 아니라 신청한 처분을 보기 때문에 사전 통지 의견 청취가 적용되지 않죠. 그럼 문서주의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24조는 행정 24조의 문서 형식으로 하도록 한 것은 공통으로 적용된단 말이죠. 수익적이든 침입적이든. 그럼 여기서도 사증 발급 거부도 당연히 뭘 해야 돼? 문서를 해야 되죠. 문서를 해야 된다. 문서를 해야죠. 그래서 문서를 안 했겠죠. 그래서 31번 무효가 되는 거죠. 31번 무효가 되는 거다. 알겠죠? 사증 발급 지금 거부를 했는데 문서를 안 하고 지금 구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피고 측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24조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하자. 원고 측에서 이거 저 출입국 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답변이 뭐예요? 대법원 답변이 A 또는 B에 한해서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그 때문에 24조가 적용된다? 24조가 적용된다. 그래서 문서로 거부해야 된다. 근데 구두로 거부했다.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32번. 자, 그래서 외국인 출입국 관한 사항이라든 행정조사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다만 외국인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침입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21조에서 말하는 사전 통지와 22조에서 말하는 의견 청취 절차 등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거부니까. 그렇지만 24조 문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용이 되죠. 된다. 제일 밑에 24조 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정조사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 그래서 3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효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명예의 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문서로 해야 되느냐? 그러겠죠. 문서로 해야 한다. 그렇죠. 문서로 해야 한다. 이것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죠. 상군 사관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됐어요? 그렇죠. 적용됐죠. 적용됐습니다. 34번 납기 전 징수 사유죠. 납기 전. 세금 납기가 있단 말이죠. 뭐 6월이면 6월까지 세금 내야 되는데 납기 전에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에 정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납부 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의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고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기한을 도과될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해당 국세에 대한 교부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있다. 하죠. 황남기가 지금 관악구청장의 과세처분,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압류돼 있어. 그래서 공매로 넘어갔어. 근데 국가는 납기 전 징수하기 있었어. 납기 전 징수가 발생해서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납기 전 징수가 발생했어요. 근데 국가는 세무서장은 체납 절차가 아직 진행 안 된 상태예요. 체납 절차를 아직 진행시키지 않은 상태예요. 그 경우라도 관악구청장이 진행하는 공매 처분에 대해서 교부 청구할 수 있다. 국가가 그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체납 절차를 진행시킨 건 아닐지라도 교부 청구할 수가 있다. 35번째 지방세 결손 처분은 처분성이 없다. 처분성이 없다. 결손 처분. 납세무 소멸한 게 아니라 체납자를 종료하는 의미를 가지는 결손 처분이죠. 이제 한마디로 뭐 황남기 재산이 전혀 없는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해봤자 뭐 100만 원짜리 물건 하나 있는데 공매절차를 진행하는데 3천만 원이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때는 차라리 그래 100만 원 못 받는다. 결손 처분한단 말이죠. 결손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에 대해서 아니라고 보죠. 옛날에도 그래서 결손 처분 처분성이 없다고 봤죠. 옛날 판례도 같아요. 그 다음에 36번째는 이유 제시가 안 됐다는 거죠. 이유 제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과세처분, 징수처분은 위법이다. 뭐 이게 기존에 계속 나왔던 얘기야. 이거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거지 제대로. 그 다음에 37번은 농지개혁법이 기존에 손해배상이 하나 있었는데 또 하나 더 나왔죠. 이번엔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되지 않았죠. 분배되지 않았죠. 그럼 상당히 유사하네. 그 농지가 원소유자로 이건 환원까지 된 거죠. 이거는 기존에 이제 손해배상 인정됐던 것은 환원시키지는 않았죠. 환원시키지 않고 제3자한테 매각을 해버렸는데 이번은 환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인정됐죠. 그럼 이제 농지개혁법 나오면 그냥 때리세요. 그죠?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다 이 단어만 보자마자 손해배상 바로 때리면 돼요. 판례가 둘이 똑같으니까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때리세요. 바로 때리시고 그 다음에 38번은 좀 내용이 복잡해요. 여러분 읽어보지 마시고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A 소유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유집은 있는데 이 사람 A 공유집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등기 공무원이 과실로 이만큼으로 잘못 지금 명세에서 잘못됐어. 이만큼. 그래가지고 경매 절차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B 을이 낙찰을 받았어. 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억이고 이게 1억이라 가정해 보죠. 그 원래는 1억만 그러면 1억으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유 지분이 너무 넓게 지금 명세서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경매 담당 공무원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억을 지금으로 낙찰을 받아서 등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C 병한테 이걸 팔았어. 양도했어. 근데 B가 이게 나중에 알게 돼. 결국 이만큼 아니었냐. 근데 왜 내가 그러면 1억으로 경매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을 텐데 2억을 써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 아니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죠? B가 을이.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 입장은 이게 아니라 C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한다는 거죠. 왜? 야, 너 2억에 너 낙찰 받은 건 좋아. 그래서 이걸 가격으로 다 파는 거 아니냐? 2억까지 계산해서 뭐 더 붙여 2억 한 5천에 판 거야. 2억 5천에 판 거야. 예? 나중에 보니까 정확한 등기 부분이 여건인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B의 C예요. B의 C예요. C지.
그래서 B가 제기한 사건에서 을이 제기한 사건에 너는 아니다, 그렇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서 5번째 줄쳐진 내용 보시면 최종 매수인 병회사가 병 여기서는 C든 병이든 하여간 병회사가 국가의 불법 행위로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현실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되고, 그지? 병이 손해 본 거지. 병이 최종적으로 손해 본 건 병이죠, 그렇죠? 중간 매도인이 을은 병회사로부터 둘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까지 다 지금 매도가지고 가격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병회사로부터 담보 책임을 추궁당한 손해배상 지급하였거나 병회사의 손해배상 지급을 하는 판결 등으로 병회사의 현실적 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매매대금 과다 지급했다거나 병회사로부터 부족점 이전을 요구한 사정만 가지고는 아직은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볼 수가 없다 봤습니다. 39번 피해자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요양비를 지급받은 경우 국가배상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보상을 지급받은 게 해당하지 않는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판례죠. 그러니까 보상의 배상 금지죠. 보상을 받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군인 등이 보상을 받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여기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예요. 요양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보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상 요양비는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단서에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그때 보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 사건에서. 아래서 네 번째 줄 경찰 고문인 피해자가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것은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기억하세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배상을 받을 수는 있겠죠. 받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군인연금법과 지금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거죠. 군인연금법은 이게 안 된다는 모양이죠. 군인연금법은 뒷장 가시면 군인연금법이 줄쳐 있네요.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단서에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 하여 군인연금법 여기 해당한다는 거죠. 공무원연금법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되는 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연금법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럼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금 경찰 공무원이 문제됐잖아요. 그죠? 경찰 공무원, 군인.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지금 공무원연금법을 적용을 받은 거죠. 공무원연금법상 요양비를 지급받았는데 이거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군인연금법과 다르다라는 거죠. 아마 요양비가 서로 기준이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군인연금법은 상당히 많겠죠, 그죠? 아마도 거의 배상의 수준에 근접하는 아마 보상일 거예요. 요양비가.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다를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학적으로 그걸 따질 필요 없단 말이죠. 우리가 군인연금법 찾아봐서 공부할 수도 없고 공무원연금법을 찾아봐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요양비를 받았을 때 국가배상 2조 1항의 단서에 보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금액은 좀 깎일 거예요. 공제는 좀 될지라도 하여간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뭐랑 다르게 군인연금법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번은 내용이 뭐냐면, 근데 아침에 깜깜할 때 지금 깜깜할 때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있단 말이죠. 전선을 이제 땅에 묻는 거, 전선을 땅에 묻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깜빡이 이런 걸 좀 잘 켜놨으면 운전자도 좀 봤을 텐데 운전자가 깜빡이를 제대로 안 켜놓은 거예요. 그쵸? 작업하는 차량에서 깜빡깜빡하는 게 있잖아요. 새벽에 그걸 켜놨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작업하고 있던 사람이 이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단 말이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렇다고 봤어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다라고 봐가지고 배상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자, 줄쳐진 내용 보시면 점등을 하지 않거나 점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차량에 깜빡깜빡 점등. 도로 우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작업 차량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는 얘기죠. 인과관계 있다.
손해배상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41번 공익사업법상 누구만 수용재개를 신청할 수 있죠? 누구만? 사업시행자만. 그러면 토지 소유자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개 신청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청구하면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수용재개를 신청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 수용재개를 신청해야 돼요.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죠? 수용재개를 신청 청구를 받아놓고 60일 이내 부작위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이때 60일 이내 청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정을 잘 찾아보면 공익사업법에 수용재개 신청을 청구받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부작위하고 있거나 거부했다겠죠. 그러면 무슨 소송을 가야 되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고소행위 잘 보면 항고소송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렇죠? 아래서 네 번째 줄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 관계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누구 상대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거부했을 때 또 부작위하고 있으면 부작위 확인 소송으로 다투야 한다. 그 뒷문구 한번 읽어볼까요? 구직 사안에서 토지소유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가 적법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는 본안 판단에서 심사할 내용이지 소송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수용재개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느냐? 그는 본안 심의 내용이란 말이죠. 수용재개 신청할 의무가 있었다라면 인용 판결해야죠.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되고 부작위라면 부작위비를 위법 확인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본안 심리의 내용이지 적법성 요건 단계에서 의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2번은 기존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사실 있었던 걸 재반복한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죠? 위에 두 번째 일반적 계획 제한이죠. 일반적 계획 제한. 일반적 계획 제한일 때는 다른 말이 없다라면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죠. 당해 사업, 당해 공익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평가하고. 근데 일반적 계획 제한이라 하더라도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 공익 사업 시행을 위한 것일 때. 판례에서 아래 두 번째 줄. 판례에서 아래서 두 번째 줄. 특정 공익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는 해당 공익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계획 제한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일반적인 계획 제한이 나오면은 뭐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일반적인 계획 제한인데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한 것일 때는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평가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계획 제한일 때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시고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평가하고. 근데 일반 계획 제한과 관련된 특정 것인데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한 것이기도 할 때는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받지 않은 상태대로 평가한다라는 것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번 판례는 아래서 대여섯 번째를 강조체 보시면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영업 손실보상 요건인 공익사업 시행을 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의 의미,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 당시의 발생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떤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손실과 관련해서 공익사업 시행 당시로 발생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이 됐어요. 돼가지고 시설이 만들어졌어. 어떤 시설이 만들어졌어. 그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게 돼. 휴업이 불가피해. 그런 경우까지도 휴업에 해당해서 보상을 요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래 가면 공익사업법의 자녀지 손실 보상과 그 다음에 환경정책법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제일 위에 그 뒷페이지 17페이지 별개의 청구권이다. 그렇지. 일단은 손실보상이고 공익사업법의 자녀지 손실보상이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이니까 일단 권리는 자체는 별개죠. 그런데 다만 손실보상에는 손해전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실질적으로 같은 행의 손해에 대해서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 성립은 하더라도 뭐가 손실보상과 자녀지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같이 성립하더라도 영업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하나만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과 그 다음에 환경정책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이고 동시에 성립할 수는 있는데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 다음도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잘 보면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로부터 1년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 기한이 도과해 손실보상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여전히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녀지 우리가 이제 그 손실보상 이런 거 찾아보면 공사가 끝난 때부터 1년 이내만 잔해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잔해 수용 청구는 공사 완료될 때까지, 잔여지 수용 청구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고 잔여지 손실 청구 이런 것은 공사 기간이 완료된 때로부터 1년 이내란 말이죠. 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손실보상 안 되더라도. 그래서 공사 완료 때 1년 이내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없단 말이죠. 제척기간이지 이거. 그래서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된다겠죠. 그렇지만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왜? 손해배상은 뭐의 문제다? 소멸시효 문제인 거야. 3년 5년만 안 지나면 되는 거야. 3년만 5년만 안 지나면 되는 거죠. 불평이 있으면 안 날부터 3년, 불평이 있으면 날부터 5년 만 안 지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판례 엄청 많은 내용입니다. 공익사업법의 손실보상은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대방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민사상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항고소로 가든지 아니면 보상금의 문제라면 증액 청구소로 가든지 당사소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지 민사소로 바로 수용재결 절차 안 거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3번이죠. 4번 어떤 보상 항목은 보상을 해주면서 다른 항목에서는 보상을 안 해준 거죠. 지금 잘못된 재결을 한 거예요. 수용재결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하나는 해줬단 말이죠. 건물을 해줬어. 근데 토지는 안 해준다든지 토지는 해줬고 건물을 안 해준다든지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해줬다 이랬을 때 그럼 1억이다 가정해 보세요. 그럼 뭐로 가야 된다? 증액 청구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뭐죠? 당사소송이다. 그렇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일부 항목은 보상을 해주고 일부 항목을 보상 안 해줬는데 거기에 법리상 문제가 있는 수용재결이죠. 그때는 액수가 적게 나왔겠죠. 분명히. 그 때문에 85조 2항에 보상금을 증액해달라. 라는 소송을 누구 상대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 경우 청구해야 한다. 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44번 제주일보 사건입니다. 자, 제주일보가 있었어요. 뭐 주식회사겠죠? 제주일보니까.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있었는데 지금 A가 이 사업권을 사지는 않고 제주일보라는 명칭 사용권만 취득을 해요. 사용권만. 이 명칭 사용권만 A랑 계약을 맺어서 제주일보 주식회사 제주일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B라는 회사 아예 사업권을 넘겨버려. 아예 사업권을. 제주일보 회사 자체를 팔아버려. B라는 회사에 제주일보 주식회사가 아예 모든 사업체를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B가 등록을 해요.
응? 제주일보 회사 명의라든지 이런 걸 다 등록을 해. 그렇죠? 등록을 해. 그래가지고 너 사용하지 마라 이거죠. A. 야 내가 사업권을 샀으니까 제주일보 회사 자체를 샀으니까 너는 명칭만 샀지. 나는 회사 자체를 양수받았어. 내 거야 이 말이죠. 근데 너 제주일보 이전 명칭 사용하지 마.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B가. 그러면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게 수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무슨 말이냐 나는 분명히 제주일보 회사로부터 명칭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사용 대가도 지급하고 이랬을 거 아니? 너 왜 사용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B가 사업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신청했는데 등록을 받아줬죠. 여기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한 겁니다. A가 항고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1번 신문의 등록은 처분이냐? A 문제죠. 처분이죠. 등록해야만 제주일보라는 등록을 해야만 그 이름을 사용해서 신문 발행업을 할 거 아니? 그래서 신문 발행을 위한 신문 등록은 처분이다. 처분이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미 등록된 신문의 사업자와 새로운 신문 사업자 사이에 명칭 사용 허락 관련된 민사등의 분쟁이 있죠? 이를 이유로 등록관청이 신규 사업자의 신문 등록을 직권 취소 처리할 수는 없고, 세 번째, 갑주스케로부터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 허락받아 신문법에 따라서 등록관청이 도의사의 신문 명칭을 등록하고 제주일보를 등록하고 있던 을주식회사가 병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사업을 양수했음을 원인으로 하여 사업자 지신금 등을 했는데 도의사가 수리하고 변경한 경우 을은 무효처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을이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A 회사예요. 이게 병이고 병. 그래서 을이 A가 여기서 이 등록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렇죠. 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신문 등록 처분이다. 처분이다. 그렇죠. 처분이다. 그 다음에 양수받은 회사의 명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다. 처분이고, 그다음에 이를 명칭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취소를 구할 수는 있느냐? 그렇죠. 취소나 무효를 구할 이익은 있다. 자, 병무청 사건이 있었죠. 자, 병무청에서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죠.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처분이냐? 처분이죠.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판례 1번 내려오셔가지고 처분인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2번에서 중간에 보면 병무청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거나 처분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 가지고 항고성의 대상 적격성을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보 공개 결정한 거죠. 병역 기피 대상자다라고 해서 명단을 공개했단 말이죠. 공개하는 결정에 대해서 처분이냐? 그렇죠. 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조를 알린 거니까 대조를 알리긴 알린 거죠. 이거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라서 대조를 알린 거예요. 아까 입국 금지 결정과 달라요. 입국 금지 결정은 내부 전산망에 올린 겁니다. 그게 내부 전산망에 올린 거예요. 그건 대조를 알려준 게 아니라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라면 이거는 명단을 대조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상적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도 있었어요. 그는 중간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 처분인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만 처분성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할 지방 병무청의 공개 대상자 결정은 독립적인 처분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 결정만을 다툼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익은 없어진다. 뭐 이런 내용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공개됐던 게
삭제됐어요. 직권 취소했죠. 직권 취소했다겠죠. 이러면 취소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익은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소익은 소멸한다. 직권 취소, 소송 도중에 직권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소익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신기한 얘기를 했죠. 직권 취소로 주관적 소송의 이익이 없을지라도 동종행위 반복 위험성이 있고 이 처분의 위법 여부가 법률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소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죠. 소익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송 도중에 직권 취소되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소익이 없어진다. 다만 직권 취소됐다 할지라도 동종행위가 다시 처분청과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시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처분의 위법 여부가 법률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면 예외적으로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46번은 다 아는 내용이죠. 안날과 처분 있은 날의 개념이죠. 잘 보시고 공무원연금법상의 47번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심사 청구 제도는 특별행정심판이다. 체크하시고 아직 교과서에 이런 거 아직 안 들어와 있죠? 특별행정심판의 유형의 하나로 추가하시 바랍니다. 특별행정심판의 유형의 하나로 교과서에 추가하시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심사 청구 제도도 행정심판법의 특별행정심판법의 심판에 해당한다. 체크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48번에 이제 1번은 뭐 기존 판례와 똑같아요. 고소가 취소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됐을 때는 언제 변경된 때 1번 2번은 처분 변경이죠. 적법하게 제소 기간 내에 소가 제기됐는데 행정청에서 피고 측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처분을 변경했을 때는 언제 변경된 때가 아니다. 그렇죠? 변경된 때가 아니죠. 그렇죠? 적법한 기간 내 소가 제기됐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1조에 따라 60일에 다시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거고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제소가 된 것으로 보죠. 다만 60일 이내 변경 신청을 하면 22조에 따라 처분 변경은 소의 변경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49번은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긍정적인 내용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죠. 아까 그 도로 사건이에요. 도로에 이제 건축 신고를 했어요. 건축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에서 거부했죠. 행정청이 거부했는데 이때 행정청이 거부할 때 그게 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 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거부한 겁니다. 근데 1심에서 2심에서 패소했어요. 1심에서 패소했나?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게 됩니다. 거기 원래 도로인데 거기다 건축하면 주민들의 통행에 큰 지장을 준다. 주민들의 통행에 큰 지장을 준다. 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동일성이 있는 것이냐? 있다. 원래 거부사유가 뭐였어요? 도로다. 도로기 때문에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심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도로인데 건축 신고를 우리가 수리하게 되면은 건축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주민의 통행이 불가능해지겠죠. 건축이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수리를 거부한 거다.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결국 도로란 얘기죠. 도로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랑 수리를 하면은 주민들의 통행이 어려워질 거, 불가능해질 거다. 이걸 고려해서 도로기 때문에 수리를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할 수가 있다.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있다. 그 다음에 50번.
국토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재료를 적치하고 임시 통로 용도로 한시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수야는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큰 뭐 공사를 해요. 뭐 도로면 도로.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또는 적재를 시켜놓는단 말이죠. 근데 황랑기 땅이야. 황랑기는 여기 수인할 의무가 있다. 수인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수인 의무 좀 사법상 의무겠어요? 공법상 의무겠어요? 국토법이니까. 공법상 의무죠. 그러면 법률관계 문제겠죠. 그래서 공법상 법률관계 문제죠. 그럼 무슨 소송으로? 당소송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재료에서요. 재료 적치장 임시 통로 용도로 한시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토지 소유자 등에게 해당 토지 일시상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할 의무가 있다. 동의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익사업을 시행하지. 두 번째, 토지 일시상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할 의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무슨 성이다? 당성이다. 공법상 의무니까. 사인을 피고 난 당사소송도 허용된다. 왜요? 공무sak 사인이 이럴 거면. 이게 공무sak 사인이 도를 만들어. 이 도로를. 요새는 뭐 민자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공무sak 사인이 도로 건설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을 상대로 저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인도 당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가 있다. 피고가 될 수 있다. 3번. 4번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건 기존 판례와는 똑같죠.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렇죠. 당사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서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기억나죠? 당사소송에서는 가처분이 허용되죠. 같은 내용이죠. 뭐 판례 변경은 없고 그대로니까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뭐 중요한 내용이들이죠. 물론 수인할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의사 표시할 의무 여부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기 때문에 뭐다? 무슨 소송이다? 당사소송이다. 그 다음에 당사소송의 피고가 행정주체라고 하는데 사인을 배제하는 의미가 아니다. 공무sak 사인을 포함한다. 당사소송의 피고 공무sak 사인도 포함된다. 사인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51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소송에 행정소법 20조가 적용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문제. 사실은 뭐 이거 공부했으면 문제로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보시면 좋아. 1번은 특별법이다. 뭐가? 도로법이. 다시 확인해 보세요. 도로법이. 두 번째는 이건 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법률이 전부 개정됐을 때 구법의 부칙의 효력은 경과정이 있거나 신법에 또 하나는 애적 사정이 있을 때 아까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도로로 주민들이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런 애적 사정이죠. 근데 법적 공백이 생겼죠. 그런 경우도 구법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교는 근무관계는 공법관계죠. 사법관계 아니고 그다음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급을 받을 권리는 소멸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5년의 소멸시가 적용된다. 2번 비례원칙은 모든 국가 적용해. 오케이. 사업주가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 위반돼서 무효다. 그죠? 무효죠. 국정원 사건이었죠. 직원 45세까지 근무하고 퇴직시킨 조치에 근거가 된 국정원 내부 규정에 근거한 국정원장의 퇴직 처분이 적법이 아니죠. 내부 규정 위법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한 퇴직 처분이 적법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4번 서초역 사건 도로구역 조명 허가 비례원칙 위반된다. 그 다음에 3번 1번 건축신고가 건축법 등의 명시로 배치되지는 않지만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 사건 이것도 도로로 주민들이 사용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한 거예요.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한 거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기간 노인복지시설 폐지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신고서 이주가 있었더라면 무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규모 전법 개설 등록 등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실증요건을 심사한다.
그 다음에 체육 시설과 관련돼서 영업에 실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체육 필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응? 없다. 그 다음에 당연무효다. 당연무효다. 그렇죠. 이번은 좀 수정해 줘야겠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2번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구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 X.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 X.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뒷거는 맞아요. 앞에 게 틀렸네. 앞에 게 틀렸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 다음에 4번.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약 폐업 신고 노인복지수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그 다음에 무효다. 그렇죠? X로 표시돼야 돼요. X로 표시. 2번이 X입니다. 2번이 X예요. 4번 뭐죠? 조례제행 가능하죠. 포괄주임이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국제 결혼 중개업 사건에서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것으로 봤죠 아까? 신상 정보 제공 시기 만남 이전에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예측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이나 절차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상위법률과 결합해서 고시가 법규적으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이미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대외적 효력이 없죠. 아래 금융위원회 고시 대외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행정규칙 1번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당연무효고 내부적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아까 국정원 내부규정 사건이었죠. 두 번째 상급기관의 지시는 대외적 효력이 없죠. 그렇습니다. 지시에 따른 경우 적법성이 보장돼요? 안 된다.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을 했다. 상급자의 지시였죠. 여기에 따라 사적 발급 거부가 적법이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적 처분이 불허 형식일 때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6번 사적 발급은 재량에 속하죠. 기송이 아니라 재량. 그 다음에 2번 됐습니다. 3번 됐습니다. 7번 요건과 효력 상대방이 고지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X. 입국 금지 대상자로 이제 결정이 됐다 이거죠. 근데 대외적으로 고지가 안 됐죠. 상대방이 고지도 안 됐죠. 그러면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되죠. 처분성 인정이 안 된다. 여기 3번 얘기네. 1번은 고지하지 않아. 똑같은 얘기죠. 사실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게 된 경우 처분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다른 경우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송달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달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1번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어서 그런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정행위고는 상대방이 알았느냐 무관하게 고시 공고가 일정한 법이라든지 행정청의 효력 발생 일자의 결정을 통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죠.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야.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돼요. 물론. 그 다음에 3번이 그 얘기죠. 입국 금지 결정. 처분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표시가 안 됐으니까. 대외적으로 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3번은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4번. 제일 두 번째 문장은 기판이 없다. 그래서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번 수익행정처분을 직권 후 취소 철회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소 철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쟁송 취소에 그대로 적용돼요?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2번 아까 제주일보 사건이 제주일보 새로운 신문사업자의 명칭 사용 허락 관련돼서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등록관청이 신규 사업자의 신문 등록을 직권 후 취소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다. 민사쟁송이 계속되는 동안에 없다.
9번에 1번 아까 자원해수시설 사건이죠. 자원해수시설 위탁 협약은 뭐였다? 사법상 계약이었다. 사법상 계약이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법상 계약이었다. 두 번째도 그랬죠. 두 번째도 청년 인턴제 사건 관련돼서 협약이 사법상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 반환 청구도 민사소송에 불과하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 세 번째,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 고온 조성 계획이. 근데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는 고온 조성 계획은 당연무효다. 당연무효다. 네 번째, 위탁 운영 비중 정산 의무의 존부는 민사 법률 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송물로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민사사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위법하다. X. 알겠죠? 민사사건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했다는 것만 가지고 위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10번에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 24조 1항을 위반한 처분은 무효다. 그렇죠? 무효죠. 외교인 출입국 관련된 사항이라 하여 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부 처분은 사항이 아니나 24조에 따른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 준한 절차 대체할 수 있다. 아니죠. 문서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조에 따르지 않고 행정 준한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죠. 24조에 따라 문서를 해줘야 되죠. 입국 금지 결정, 사측 발급 거부 처분, 사측 발급 거부 처분, 문서를 했어야 한다. 24조의 문서주의가 적용되죠. 그래서 문서를 하지 않았다 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1번. 네 번째, 명예 전역 선발 취소 처분도 문서로. 오케이. 11번, 강제 징수. 1번.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독절 절차가 진행이 안 됐다 할지라도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 결손 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3번. 기재 안 되면 위법이다. 그 다음에 그렇죠. 오김을 알 수 있고 불법의무 결정이나 불법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면 징수처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11번 농지개혁법 위법이죠. 그 다음에 2번 사건 아까 했죠. 의리 국가를 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공무원이 실제 지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경매금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낙찰받은 자가 그 후에 매도했다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상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조심해야죠. 공무원 연금 규정에 따른 공무 요양비를 지급하던 경우 국가상 2조 1항의 단서에 다른 법률 기준 보상을 지급한 것도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4번 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돼서 점등하지 않은 사건 제일 밑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키워드 보고 바로 때리면 돼요. 이건 사건 개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이런 판례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판례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13번 1번 공익사업으로 농업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을 상대로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익사업법은 다 이래요.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협의치도로 끝나지 않은 이상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 두 번째 똑같죠? 세 번째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부작이나 거부했을 때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3번 4번 일반 계획 제한이 나왔죠? 일반 계획 제한 일반 계획 제한의 경우는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평가 그런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X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하게 된대.
문제를 좀 수정해줘야겠다. 그렇죠? 제안을 받은 상태대로 하면은 4번 맞게 되니까 제안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제안을 받은 상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계획 제안 얘기만 있으면 해당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그 공익사업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어떤 사업 계획의 경우는 상태 그 제안을 받은 상태대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으면 제안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특정 공익사업 관련되면은 제안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공익사업의 시행의 결과로 휴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2번 공익사업법의 손실보상 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배상 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기억하시면 합니다. 손실보상 청구기한이 도가하여 손실보상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렇죠? 여기서 손실보상은 공사 완료로부터 1년간이었죠. 그래서 1년이 경과해가지고 더 이상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겠죠. 그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3년 5년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도 있겠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에 해당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수용적이라 했을 때는 뭐로 한다? 그렇죠? 형적 당사 소송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형적 당사 소송을 제기한다. 그 다음에 15번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1번 신문 등록은 처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병부청장의 공개 결정도 처분이다. 세 번째, 지방 병부청장의 1차 공개는 병부청의 최종 공개 결정과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들었죠? 안 되죠. 네 번째, 직권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그렇죠. 소송 도중에 직권 취소되면. 그 다음에 16번째, 공무원 연금 급여 재심위원회 심사 청구 제도는 특별행정심판이다. 그렇죠. 제주일보 사건, 의뢰사가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일이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건 개요를 길게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근데 뻔하다. 그렇죠. 그냥 취소나 무효를 구할 일이 있다. 취소나 무효를 구할 일이 있다. 이렇게 보고 바로 때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란 걸 빨리 알아차려야죠. 이 사건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다 읽다가 이게 세월아 내월아 하는 거겠죠. 물론 사건 개요를 가지고 속일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속일 수 있는 사건이 있고 없는 사건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건 속일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성질은 이게 속이질 않아요.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대로 내준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빨리 풀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물론 계속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샘플화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가끔 사건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물론 뭐 복귀 행정이 사건이라든 이런 것들은 하도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어떤 추가적인 사유를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까지 잘 읽어보셔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특정한 케이스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속여요. 신문 등록 사건이 또 있겠어 이게. 신문 등록 사건 이거밖에 없어. 그냥 등록하면 처분이다. 그 다음에 무슨 회사가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이거 보고 때리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모든 판례를 다 이렇게 문제를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런 시간을 아껴줄 사건들은 시간을 아껴줘야지. 시간을 아껴줄 사건까지 다 읽으니까 또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어야 할 사건은 시간이 없어요. 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아껴줘야 할 문제도 있는 거고 시간을 충분히 써야 할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별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거에.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뭐 도로 얘기 나온 것 같아. 뭐 주민들이 통행에 나오는 것 같아. 처분사유 추가비용 인정되는 거지 뭐. 이거 속일 것 같아요? 뭔가 더 추가해가지고 처분사유 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 판례를 속여서 낼 것 같아. 16번에 3번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할 건 처리하고 추가할 거 좀 추가하시고 그러셔야 돼. 그 다음에 1번, 2번 변경됐을 때 구소가 취하되고 소를 변경했을 때는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X죠? 변경된 때. 그렇지만 3번은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적법하게 제소가 됐다라면 기간 내에 따져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번째, 주민감사 청구 및 이를 전제한 주민소송에서는 취소행위 재소행위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18번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돼서 뭐 진입도로 진입 문제라든지 뭐 이런 적시장 얘기가 나온 것 같아 느낌상. 그러면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다. 그다음에 소송은 당사소송이다. 피고는 상인이 될 수도 있다. 딱 이게 준비되는 거야. 그리고 보고 되는 거야. 딱 보는 거야. 동의의 의미 있고, 그렇죠? 당사소송이다. 그다음에 2번, 3번 사인을 피고로 당성을 제기할 수 없다. X. 3번. 이런 찾는 훈련 하시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판례들은 이런 것만 딱 낸단 말이죠. 4번 가처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0년 중간 판례들도 중요한 게 많았어요. 4, 5, 6, 7. 그거 공부 안 한 분들은 추가하셔야 돼요. 응? 그 동영상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거 보시고 추가해서 보완해서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